삼성증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뉴스플러스입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삼성그룹이 총 3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규모 기부에 이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아직까지 상속세 완화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과세는 강행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나설 의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 호조세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규모와 사회 환원 계획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삼성일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5년간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삼성 계열사 주식과 미술품, 한남동 자택 등 총 2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주식에 대해 확정된 상속세만 11조 366억 원. 대다수의 미술품을 기증해 일부 부담을 덜게 됐지만 다른 자산을 합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구본무 LG 회장 별세 당시 유족들이 신고한 9,200억 원의 12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유족들이 부담한 3조 4천억 원의 3.5배에 이릅니다. 삼성일가는 막대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 달 말부터 앞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계획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에게 지난해 1조 3천억 원이 배당된 만큼 상속세는 먼저 배당금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개별 주식 상속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씩 지분을 받게 되지만 재계에서는 이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7.48%에 달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와 0.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전부와 삼성생명 일부를 받고 다른 가족들이 나머지를 나눠가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이번 상속세 납부에 더해 삼성은 모두 3조 원에 이르는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데 조만간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용훈 기자입니다.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세금을 낸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밝힌 고 이건희 회장의 유지에 따라 삼성이 내놓은 사회 환원 금액은 총 1조 원.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기로 한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3조 원대로 높아집니다. 삼성은 1조 원의 환원액 중 7천억 원은 감염병 극복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에 나머지 3천억 원은 소아암이나 희귀질환 환자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 인왕재색도 등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을 포함한 고미술품 21,600여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대작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합니다. 거액의 사회환원 계획 발표에 이어 삼성은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미국의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짓고 있는 제3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 제3공장은 연면적 70만 제곱미터,
단일 반도체 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무려 50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삼성은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반도체 라인 증설에 70조 원가량을 투자하게 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과 함께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NXP 인수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뚜렷한 M&A 이슈가 없었던 데다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와 인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번 상속 발표보다는 향후 있을 변수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속 주식 배분안과 ESG 경영 행보가 삼성그룹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번 삼성 발표를 두고 관망세를 보였는데 주목하고 있던 상속 주식 배분 비율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배분안이 드러나면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지배구조가 견고해질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배구조가 나눠질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다만 배분안이 악재로 작용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일가가 소유한다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배구조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의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 실적 등을 살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경상이익 대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에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1분기에 한 8천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액이 나는 거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의 행보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에 선례로 작용해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가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는 게 조세 취지라며 별도의 상속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양변기 부품 제조사를 48년째 운영 중인 송공석 대표. 은퇴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평생을 일군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돈을 다 쏟아놓고 거기다 쏟아놓고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빚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지. 지들은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그다음에 그거를 활동을 해서 우리가 그 고용이 창출되는데 실업자가 생기죠.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할증을 포함할 경우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가 있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계산해 기업 상속을 3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이 7% 밑으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징벌적 상속세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제적으로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상속할 때가 아닌 상속자가 유산을 처분할 때 보유한 차액만 계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본이득과세는 그 상속 시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추후 그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기업의 승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징벌적 상속세가 사망 선고처럼 부과된다면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투자와 고용, 해외로의 자본 유출까지 이어져 국가 경제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다룬 삼성과 이야기, 이번에는 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삼성과 상속세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식과 관련한 부분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고 이 회장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걸 시가로 계산하면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걸 누구에게 얼만큼 주는지가 관건이겠죠. 다만 오늘 이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세부적으로는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네, 조만간 나올 겁니다. 주식 상속 내역은 이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하고요. 업계에선 30일 이후 공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오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발표할 수도 있고요. 네. 유족 간 지분 분할 합의가 안 될 경우 분할 비율은 이후에 결정을 해서 수정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지분 관련 내용은 따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족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재계에선 그것보다는 오늘은 이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를 미룬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30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업계에서는 뭐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의 지배 구조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율은 1%를 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알기로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이 한 0.7%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자인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이 받아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자체가 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이 확보를 하면 지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생명 주가가 최근 2주간 이렇게 10%가량 오른 점도 이 기대감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모두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간접적이냐 혹은 둘 다 넘겨받냐 이 시나리오 중에 좀 꼽히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떤 결정이든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일단 이달에 6분의 1인 2조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5년간 분할해서 내기로 했는데 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6차례에 걸쳐 낸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2조 원 이상의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뭐 매년 2조 원이면 아무리 삼성이라 할지라도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두고도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주식 배당금을 통해 마련할 것을 보이고 대출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 이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속세 조달 방식 또한 달라질 텐데요. 앞서 예측해봤듯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모두를 이 부회장이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이게 거의 상속분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향후 이 부회장이 짊어질 세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 뭐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없습니까? 네, 업계에선 주요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 SDS 주식 매각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 SDS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이게 한 약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상속세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가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상속받는 삼성생명 지분 가운데 일부를 매각해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뭐 규모가 규모인 만큼 생각보다는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네요. 네, 30일 이후를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30일에 세부적인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고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1조 원, 12조 원, 19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가늠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2조 원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배,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이 돈이 한 일가에서 나온다는 건 아무리 삼성가라도 사실 쉽지 않은 그쵸. 일이죠.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원대 의료 기부까지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제 5단체장은 청와대에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또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 또한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고요. 청와대 측에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여론은 계속해서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반도체 산업 때문이라도 이번 사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30일에 나올 세부 사안 발표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을까요?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하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노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자칫 제2의 카드 대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들 먼저 정호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 가상자산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들입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 원 밑까지 떨어졌고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죠. 사실 정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가상화폐 관련 부정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비트코인 1차 랠리 때에도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죠. 이 시기에도 당국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내려앉았습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때보다 이번 가상화폐 급락 사태가 더 우려되는 건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2030 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의 60% 이상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정세를 찾았던 국내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신용대출은 늘지만 최근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개인 투자자 거래 금액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신용대출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26일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약 21조 원,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의 약 1.4배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 대란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 게 맞느냐, 이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느냐 마느냐, 요즘 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 2017년 말에도 이제 가상화폐가 굉장히 급등락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데자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상승 또 상승하다가 금융당국 개입이 이어지면 고꾸라지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 주식과는 다르게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어쨌거나 요즘 이 자진 사퇴하라라고 이제 금융위원장한테 얘기하는 이런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투자자들 불만들이 굉장히 좀 상당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분명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가자를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마련이 된 거고요.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실까요?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끝을 모르고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찬물에 끼얹는 듯이 은성수 위원장 왜 도대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바로 또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김 국무총리 후보자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좀 과열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구두로라도 개입을 해서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게 또 구두 개입이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앵커한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일까요?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재 가상화폐는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주식시장처럼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나치게 어떤 특정 가상화폐가 이렇게 지나치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 조회 공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구두 개입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비슷한 예로 환율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종종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정부에서는 언제든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종종 던지곤 하죠. 이 정부가 환율 관리에 직접 나서기에는 사실 이게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구두 개입이라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편입은 안 돼 있는데 과열이 되는 건 곤란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두 개입을 하는 거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자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분하고 속이 상할 일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으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은성수 위원장이 9월에 거래소들이 다 폐쇄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경고 소리가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강한 수위로 좀 발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매번 그런 강한 발언이 시장에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 위원장 발언 이후 가상화폐의 어떤 가치가 또 조금씩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앞서 정호진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2030 세대 절반 이상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신용대출, 즉 빚을 내서 또 가상화폐 자산에 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금융당국은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또 코인들이 난립하고 있는 부분도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국의 우려가 이제 심각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은 이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2002년 카드 대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혹시 카드 대란 사태 좀 기억하십니까? 카드 대란이요? 네. 네, 기억하죠. 네. IMF 이후에 우리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좀 장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카드가 많이 발급이 됐었고 실제로 지갑을 열어보면 뭐 장지갑에 카드 5장에서 10장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무분별한 발급이 문제였습니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를 쥐어주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연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왜 가상화폐랑 비교하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카드란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신규로 진입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2030이 60%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그리고 거래액에서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더 많은 돈을 투하를 해놓은 건데 이들이 과연 자본이 있어서 이랬을까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레버리지예요. 네,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또 다시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자료 화면 띄워두시죠. 네, 카드 대란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과소비로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연체 금융기관의 타격으로 이어졌다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또 B2가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B2가 추후에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 시 또 연체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구조로 금융기관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금융기관까지 연쇄로 붕괴를 겪는 그런 위기를 말하는 거군요. 네.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러면 없습니까? 뭐 그때는 지금과 다르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이어서 또 인터뷰 들어보실 텐데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카드가 남발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게 이제 빚으로 남으면서 카드 사태가 발생했다면 지금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예가 다르거든요. 카드는 언제든지 빚을 갚아야 되지만 투자는 시간을 두고 갚아도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바로바로 갚아야 되는 빚이냐 아니면 1, 2년 이에 추후에 또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빚이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카드 대란 사태의 경우 당시 카드사들의 꼼꼼한 심사 없이 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준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금융당국이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어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규모나 대출 증가율 등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과거와 또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2의 카드 대란처럼 될지 시각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시장 규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커진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돈이 여기에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가상화폐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도 커지고 과세도 그대로 하는데 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최근의 지적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이 가상화폐 관련 법을 따로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를 등록제가 아닌 어떤 요건에 만족하면 허가해줄게라는 인가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가상화폐 시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가상화폐로 또 자금을 세탁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법으로 처벌한다든지라는 규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좀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퍼스트 무버에 대한 부담감, 즉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인정하고 또 어떤 법제화시키는 작업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CBDC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CBDC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은행이죠. 네. 이런 한국은행이 종이돈을 발행하고 또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화된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앞글자들을 따서 CBDC라고 하는데요.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CBDC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미국, 유럽 등 좀 여러 나라들이 이런 CBDC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부터 이 한국은행도 뒤늦게 또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전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나라보다 한 걸음 좀 늦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정책 당국이라든지 규제 당국 자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뭐 대중적으로 워낙 알려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보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것의 통화에 대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쉽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종목처럼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과 같은 어떤 수치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측면에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가치가 좀 급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 제도권으로 편입을 못 시킨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무법인 린 소속 구태현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부가 가상화폐 업권법을 따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네네. 이 소비자들을 최소한으로나마 좀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가상자산이라고 정부가 특근법에서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가상자산은 이번에 소위 크립토 커런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법제도에서는 소위 게임 아이템을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제를 하고 그 거래소 등을 규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업권법을 통해서 이 성질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기 전에도 온라인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법제도는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거래소이니까 전자적으로 사고 파는 곳이지 않습니까? 소위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법의 통신판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바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 등 바로 이러한 상거래 질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 4대 법령이 소비자 또는 거래상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금융통화 상품이 아니더라도 금융통화 상품이 아닌 일반 소위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거래는 우리나라 법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를 또 관장하는 다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의 정보보호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바로 구매 기록이 개인정보이니까요. 이런 거래소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주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부처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이용자 보호는 우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법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이 법제화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소위 선도 국가들은 이 크립토 커런시 또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되게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앞서서 이에 관한 규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은행법이나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은 기존에 마련된 증권 발행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지급에 관련된 법제를 수정해서 이걸 국가 법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한 곳이 싱가포르나 스위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금법을 개정해서 정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현재 약 31개의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적법한 제도 안에서의 거래소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스위스 입장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좀 더 강화된 입장인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 발행이다. 증권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 바로 증권 발행 절차를 밟아서 발행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증권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으로서 행정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소위 리플이라고 유명한 가상자산이 있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즉 공모 절차를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행정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도권 안에 기존에 마련된 법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많은 나라의 바로 금융 당국들 또는 정부 기관들이
이미 포용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린의 구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김 기자, 방금 나온 이 방안들, 이거 외에도 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더 있겠죠? 네, 당연히 다른 부분들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김기은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협회가 상당히 지금 난립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하나로 통합해서 그걸 자율정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여기에서 단일화된 협회를 금융위원회가 또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먼저 인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제도권 편입이 힘들다면 좀 단일화된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입장인데요. 민간협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인가를 받는다는 건요. 업계를 대변할 수 있고 또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류할 협상 대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고요. 다만 당국에서는 이 인가 자체가 제도권 편입의 어떤 신호탄으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나서지는 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정부가 좀 적극 나서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된다면 사실 결국 남는 건 자율규약밖에 없는데요. 가상화폐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좀 시세 조작 행위는 어떻게 감시 또 관리 감독할지에 대한 어떤 규약들,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건전한 거래 문화를 구축하는 게 남은 또 답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J E&M의 커머스 부문인 CJ 오쇼핑이 모바일로 사업 중심을 옮깁니다. TV를 떠나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한 전략인데 네이버나 쿠팡 등 기존 강자들의 벽이 높은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홈쇼핑을 시작한 CJ 오쇼핑이 25년 만에 사업 재편에 나섭니다. TV와 인터넷, 티커머스로 나뉘어 있는 브랜드를 CJ 온스타일로 합치기로 한 겁니다. TV 채널 기반의 홈쇼핑을 모바일로 단순히 확장하는 것이 아닌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 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합니다. 지난해 1분기 홈쇼핑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TV를 넘어섰고 꾸준히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은 지난해 거래액 100조 원을 돌파하며 3년 새 2배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홈쇼핑 업계 전반에 모바일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CJ 홈쇼핑은 지난해 업계 빅5 가운데 유일하게 취급액이 감소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앞서 GS그룹은 GS리테일과 GS홈쇼핑을 합병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5년간 1조 원을 디지털 부문에 투자해 취급액을 4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역시 모바일 TV 채널명을 바꿔다는 한편 KT와의 협력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홈쇼핑 업체들의 사업 전환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TV 홈쇼핑이라고 하는 소매 업태는 급격히 지금 쇠퇴할 수밖에 없고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네이버나 쿠팡식의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모바일 쇼핑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TV 홈쇼핑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노동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 쌍용차의 매각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1.7포인트 높은 102.2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네, 오스카의 스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웩 오늘은 어떻게 발음할 겁니까? 네, 힙합 하시는 분들 네. 스웩 많이 하시죠? 어떠셨습니까? 잘 어울렸습니다. 네, 약간의 잘난 척이나 허세를 부릴 때 스웩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스카에 스웩이 넘치는 가방이 있다고 해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스웩이 넘치는 가방이요? 네. 오스카의 웬 가방입니까? 말 그대로 스웨그 백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상금은 없다고 하죠. 대신에 이런 스웨그 백을 따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가 뭐 차 5대 값은 될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비싼 거죠? 가방 자체보다도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스웨그백의 구성은 해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걱정스러운 팬데믹의 해를 주제로 주로 건강 관련 용품으로 꽉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뭐 럭셔리 호텔 숙박권이라든지 유명 트레이너와의 어떤 운동 패키지, 또 무료 지방흡입 시술권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순금으로 된 전자담배를 비롯해서 각종 대마초 제품까지도 들어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받아도 윤여정 씨가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좀 나머지 구성이 알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순금으로 된 전자담배 같은 건 이 기자한테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자담배가 필요가 없고요. 네. 저를 독점하기 위해서 유언 비어를 좀 퍼뜨리시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공짜로 받을 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미국 국세청은 이 스웨그백에 대해서 연예인 소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세금이 50% 정도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방 가치가 2억 달러라고 하면 세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셈입니다. 괜히 선물을 받아서 애꿎은 세금만 1억씩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오스카라지만 이런 선물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스카 후보자들은 선물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윤여정 씨에게 스웨그 백이 전달됐는지 자체는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마 제품까지 포함된 이 스웨그 백을 구태여 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저명한 시상식에서 왜 대마 같은 것들이 들어간 이런 가방을 주냐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스웨그 백은 디스팅티브 에셋이라는 곳에서 마케팅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아카데미 측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될래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1살인 초등학생 A양이 회장님이 되고 싶어서 집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다 날렸다고 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전세 보증금을 써서 회장님이 된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죠? 혹시 온라인 플랫폼에 뭐 별풍선 같은 거 후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풍선 같은 거요? 아니요. 뭐 특별히 후원하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안 하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A양은 좀 했나 봅니다. 1인 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BJ들에게 1억 3천만 원을 후원을 한 겁니다. 이 앱은 14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한데 11세인 A양은 뇌병변과 시각장애가 있는 엄마의 휴대전화에 이 앱을 깔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페이로 BJ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을 했는데요. 아이가 쓴 돈은 가족의 전세 보증금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뭐 억장이 무너졌겠습니다. 네. 이 A양이 1억이나 되는 돈을 BJ들한테 보낸 이유가 뭡니까? 네, 하쿠나 라이브를 비롯해서 트위치나 또 아프리카 TV에서는 도네라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BJ들이나 방송인들이 방송 콘텐츠를 재밌게 보여주면 호응의 의미로 돈을 주는 건데요. 이 아이는 BJ에게 많이 후원해주면 회장님이라고 불러주면서 대우해준다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어서 입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한 건데 이런 경우는 좀 BJ들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A양의 아버지가 일단 후원금을 보낸 30명의 BJ들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고를 얘기하면서 환불을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을 제외한 BJ들이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이 하쿠나 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설득해서 우선적으로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명의 BJ에게도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절한 한 명의 BJ가 누군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이 미성년자의 실수로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트위치에서 13살, 14살 중학생이 3천만 원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사실 미성년자뿐만이 아니고 과도한 유료 아이템을 선물
선물하는 사례로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많습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TV에서 한 시청자가 BJ에게 1억 3,200만 원을 한 번에 선물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아프리카 TV 전체에서 별풍선이 오간 액수가 400억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풍선은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주간 부서인 방통위에서 법 개정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플랫폼 이용자의 어떤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또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현재는 일일 결제 한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업자가 직접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매출의 약 80% 정도가 별풍선 등의 어떤 플랫폼 매출로 나오는 사업자들로서는 특히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규제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17일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당국의 규제 우려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0.42%, 선전 종합지수 0.94% 올랐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가 2.16% 급등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가 이어지는 점은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알리바바의 자회사 N2그룹이 IPO 계획을 승인받은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IPO 승인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N2그룹은 이 과정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다가오는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에 소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 막판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소비재와 공공서비스 부분이 강세를 보였고 정유 및 광업 부분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연말까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임상시험이 잘 진행됐고 FDA의 사용 승인만 떨어지면 연말까지는 미국 전역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인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드는 1억 8,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시간주에 배터리 개발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포드의 배터리 개발센터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 최종적으로 자체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자체 개발 결정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의 폭스바겐에 이어서 포드가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정부에서는 DSR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어 삼성전자와 네이버, LG전자 등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가운데 자본 이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과 페이스북, 퀄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나온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acting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 I threw my cup and got up.